그날 아침 초인종 소리가 울렸을 때 나는 베란다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펼쳐 들고 있었고 라디오에서는 오래된 가요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평범한 토요일 아침이었다. 아니, 평범하다고 믿고 싶었던 아침이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그 여자와 아이가 서 있었다. 여자는 나보다 한참 어려 보였다. 38쯤 됐을까? 옆에 39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는 검은색 배낭을 맨 채 나를 빤히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 눈빛이 묘하게 낯익었다. 아니, 낯익다는 표현보다는 두렵다는 느낌이 먼저 왔다. 마치 내가 오래전부터 피하고 싶었던 어떤 진실을 마주하는 것 같았다. 남편이 현관 쪽으로 걸어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그가 멈춰섰다. 나는 돌아보지 않았지만 그의 숨소리가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공기가 무거워졌다. 여자가 입을 열었다.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다. 오래간만이에요. 이 아이를 데려다 주러 왔어요. 그 순간 나는 알았다. 내가 지난 15년 동안 쌓아올린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결혼한 지 15년째였다. 아이가 없었다. 처음 몇 년은 노력했다. 병원도 다녔고 한의원도 찾아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조용히 받아들였다. 아니, 받아들인 척했다. 남편은 괜찮다고 했고 나도 괜찮은 척했다. 둘이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고 서로에게 그렇게 말했다. 우리는 좋은 부부였다. 주말이면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봤고 저녁에는 나란히 앉아 드라마를 보거나 책을 읽었다. 남편은 내가 좋아하는 호박전을 자주 부쳐줬고 나는 그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여줬다. 큰 싸움도 없었다. 목소리를 높인 적도 거의 없었다. 그저 조용하고 평온한 일상이 계속되고 있었다. 나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지금 내 앞에 선 이 아이는, 이 여자는 내가 모르는 남편의 과거를 데리고 온 것이었다. 거실로 들어온 여자는 소파 끝에 앉았고 아이는 그녀 옆에 가만히 서 있었다. 앉으라는 말에도 서 있었다. 차를 내오겠다는 내 말을 남편이 손으로 막았다. 나는 부엌 입구에 서서 그들을 바라봤다. 여자가 말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준서라고. 올해 9살이고 학교에서는 수학을 제일 잘한다고. 책 읽기를 좋아하고 피아노도 배우고 있다고. 그리고 이 아이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하다고.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고개를 숙인 채 손을 비비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미 모든 것을 확인했다. 부정할 필요도 없었다. 남편의 침묵이 곧 인정이었다. 아이는 여전히 나를 보고 있었다. 무표정한 얼굴이었다. 울지도 않고 웃지도 않고 그저 관찰하듯 나를 보고 있었다. 그 눈빛 속에서 나는 이상한 냉정함을 느꼈다. 9살 아이의 눈이 아니었다. 마치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계산하고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다. 여자는 계속 말했다. 자신은 이제 더 이상 혼자 키울 수 없다고. 아이에게 아버지가 필요하다고. 양육비만이 아니라 진짜 아버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그리고 준서가 직접 요청했다고. 아버지를 만나고 싶다고. 그때 아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아빠라고 불러도 돼요? 목소리는 맑았지만 감정이 없었다. 마치 수학 문제를 푸는 것처럼 정확하고 건조한 질문이었다. 남편이 고개를 들었다. 나는 남편의 눈에 고인 눈물을 봤다. 그리고 그 눈물이 나를 더 아프게 했다. 여자는 1시간쯤 있다가 떠났다. 아이를 두고 다음 주말에 데리러 오겠다고 했다. 아이와 아버지가 시간을 보낼 필요가 있다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할 말이 없었다. 아니, 할 말이 너무 많았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현관문이 닫히고 집 안에는 우리 셋만 남았다. 남편과 나 그리고 그 아이.
준서는 가방을 내려놓지 않은 채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다. 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리고 침대에 앉아 한참을 그대로 있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다. 분노도 슬픔도 배신감도 아직 제대로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모든 것이 멈춰버린 것 같았다. 내가 알던 남편은 지금 저 거실에 있는 남자가 아니었다. 아니, 어쩌면 나는 남편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인지도 몰랐다. 그날 밤 남편은 방문 앞에 서서 한참을 머뭇거렸다. 노크도 하지 않았다.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그의 발소리를 들었다. 결국 그는 거실 소파에서 잤다. 아이는 작은 방에서 잤다. 우리 집의 손님방으로 쓰던 아이방이 될 수도 있었던 그 방에서. 다음 날 아침 준서는 식탁에 앉아 우유를 마시고 있었다. 남편이 토스트를 구워주고 있었다. 나는 부엌 문 앞에서 그 모습을 봤다. 이상하게도 어색하지 않았다. 남편은 자연스럽게 아이에게 잼을 발라주고 아이는 조용히 받아먹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래왔던 것처럼. 나는 그날 집을 나왔다. 언니 집으로 갔다. 언니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방을 내주고 차를 끓여줬다. 나는 사흘을 그 집에 있었다.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다. 문자도 왔다. 미안하다고 설명하고 싶다고 돌아와 달라고.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사흘째 되는 날 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떻게 할 거야?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이혼해야 하는지 용서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해야 하는지 그 어떤 선택도 옳아 보이지 않았다. 15년이라는 시간이 함께 나눴던 모든 순간들이 나를 붙잡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모든 순간이 거짓이었던 것 같은 느낌도 들었다. 집으로 돌아갔을 때 남편은 현관에서 나를 맞았다. 초췌해 보였다. 며칠 사이에 늙어버린 것 같았다. 우리는 거실에 마주 앉았다. 준서는 작은 방에 있었다. 남편이 말했다. 10년 전 일이라고. 우리가 아이 문제로 힘들어하던 시기였고 자신도 많이 지쳐 있었다고. 회사 일로 지방에 내려가 있을 때 만난 사람이었다고. 단 한 번이었다고. 그리고 그 여자가 임신한 걸 알았을 때는 이미 연락이 끊긴 뒤였다고. 여자가 아이를 키우겠다고 했고 자신은 양육비를 보내왔다고. 나는 몰랐다. 10년 동안 남편 통장에서 매달 나가던 그 돈을. 나는 물었다. 왜 말하지 않았냐고. 남편은 대답했다. 두려웠다고. 나를 잃을까봐. 우리의 일상을 지키고 싶었다고. 그 말을 들으면서 나는 웃음이 나왔다. 지키고 싶었던 일상이라니. 결국 지켜지지 못한 일상을. 거짓 위에 세워진 평화를. 그날 밤부터 준서는 우리와 함께 살기 시작했다. 여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걸어왔다. 아이의 안부를 물었고 남편과 짧게 통화했다. 나는 그 통화 소리를 부엌에서 들으면서 설거지를 했다. 준서는 조용한 아이였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자기 방에 들어가 숙제를 했다. 저녁은 우리와 함께 먹었지만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그것이 전부였다. 남편은 아이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주말이면 함께 공원에 가거나 서점에 갔다. 아이가 좋아한다는 수학 문제집을 사주고 함께 풀어보기도 했다. 나는 그 모습을 창문 너머로 지켜봤다. 이상하게도 질투가 났다. 내가 가질 수 없었던 것을 저 아이는 가지고 있었다. 남편의 피를. 한 달이 지났다. 2달이 지났다. 나는 여전히 아이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아이도 나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우리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를 투명인간처럼 대했다. 남편만이 그 사이에서 어색하게 중재자 역할을 했다. 어느 날 저녁 준서가 처음으로 나를 불렀다. 아줌마.
나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다. 돌아보니 아이가 부엌 입구에 서 있었다.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이었다. 아줌마가 불행한 건 나 때문이 아니에요.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9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다. 아이는 계속 말했다. 나도 원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지만 나는 여기 있어요. 그리고 아줌마도 여기 있어요. 우리 둘 다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 말을 남기고 아이는 돌아갔다. 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물이 넘쳐 흐르는 것도 모른 채. 그날 밤 나는 남편에게 물었다. 우리가 계속 함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고. 남편은 모르겠다고 했다. 하지만 노력하고 싶다고. 나를 사랑한다고. 나는 그 말을 믿고 싶었다. 하지만 믿을 수 없었다. 사랑이라는 말이 이제는 텅 빈 울림처럼 느껴졌다. 석 달째 되는 날 준서의 생일이었다. 남편이 케이크를 사왔다. 작은 초 10개를 꽂아놓고 불을 붙였다. 준서는 촛불을 보면서 잠깐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가 남편을 닮았다는 것을 나는 부정할 수 없었다. 우리는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다. 어색하고 삐걱거렸지만 끝까지 불렀다. 준서가 촛불을 끄고 우리는 케이크를 잘랐다. 나는 내 몫을 받아들고 방으로 갔다. 그리고 침대에 앉아 한 입 베어 물었다. 달았지만 목이 메었다. 그 무렵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것들이었다. 남편의 회사 서류가 찢어져 있었다. 중요한 계약서였다. 남편은 당황했지만 누가 그랬는지 알 수 없었다. 나도 아니었고 준서는 학교에 있었다. 바람에 날아갔을 거라고 남편은 말했다. 그 다음 주에는 남편의 차 타이어에 못이 박혀 있었다. 4개 모두에. 수리비가 꽤 나왔다. 남편은 누군가의 장난이라고 했지만 표정이 어두웠다. 한 달 뒤 남편의 회사에 익명의 제보가 들어갔다. 남편이 회사 돈을 횡령했다는 내용이었다. 물론 사실이 아니었다. 조사 끝에 무혐의로 밝혀졌지만 남편의 평판에는 금이 갔다.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졌다. 나는 불안했다. 누군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었다. 하지만 누군지 알 수 없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증거가 없었다. CCTV에도 아무것도 찍히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나는 준서의 방문 앞을 지나가다가 멈춰 섰다. 문틈 사이로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혼잣말을 하고 있었다. 다음은 뭘 할까?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준서는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보고 있었다. 화면에는 남편의 회사 홈페이지가 떠 있었다. 아이가 고개를 돌렸다. 놀라는 기색도 없었다. 들어왔어요? 나는 물었다. 내가 한 거냐고.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담담한 표정이었다. 왜? 아빠가 엄마를 버렸으니까요. 나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아이는 계속 말했다. 진짜 엄마요. 나를 낳아준 엄마. 아빠는 우리를 숨기고 살았어요. 10년 동안. 엄마는 혼자 나를 키웠어요. 힘들어했어요. 밤마다 울었어요. 나는 다 봤어요. 그런데 아빠는 여기서 행복하게 살았죠. 아줌마랑. 아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감정이 없었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깊은 원망이 담겨 있었다. 나는 아빠가 불행해지길 바랐어요. 엄마처럼. 나처럼. 그래서 엄마한테 말했어요. 아빠를 찾아가자고. 그리고 나는 여기 왔어요. 아빠를 무너뜨리려고. 나는 뒤로 물러났다. 아이가 일어났다. 작은 몸이었지만 그 존재감이 거대하게 느껴졌다. 아줌마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나도 알아요. 하지만 아빠는 나쁜 사람이에요. 두 여자를 다 가지려고 했으니까.
그건 욕심이에요. 그날 밤 나는 남편에게 모든 것을 말했다. 준서가 한 일들을.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곧 무너졌다. 우리는 준서를 거실로 불렀다. 아이는 부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당당했다. 자신이 한 일을 하나하나 설명했다. 어떻게 회사 서류를 찢었는지, 어떻게 차에 못을 박았는지, 어떻게 익명 제보를 했는지. 9살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준서는 똑똑했다. 무섭도록 똑똑했다. 남편이 물었다. 왜 그랬냐고. 화가 났냐고. 준서는 고개를 저었다. 화난 게 아니에요. 그냥 공평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엄마가 불행했으니까 아빠도 불행해야 해요. 나도 불행했으니까 아빠도 불행해야 해요. 그게 공평한 거예요. 남편은 아이를 끌어안으려 했다. 하지만 준서는 뿌리쳤다.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이미 늦었어요. 그날 밤 남편은 준서의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이를 데려가 달라고 했다.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 여자는 울었다. 하지만 결국 동의했다. 이틀 뒤 여자가 왔다. 준서는 가방을 챙겨 나갔다. 나를 한 번 쳐다보고 남편을 한 번 쳐다봤다. 그리고 말했다. 아빠, 나는 아빠를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평생. 하지만 그게 아빠한테는 더 나을 거예요. 용서받는 것보다. 문이 닫혔다. 남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나는 남편 옆에 앉지 않았다. 그저 창문 너머를 바라봤다. 그 뒤로 우리 집은 다시 조용해졌다. 남편은 회사를 그만뒀다. 평판이 회복되지 않았다. 작은 회사로 이직했다. 월급은 절반으로 줄었다. 나는 남편과 계속 살았다. 이혼하지 않았다. 하지만 예전으로 돌아가지도 못했다. 우리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점점 멀어졌다. 대화는 줄어들었다. 저녁 식탁은 침묵으로 가득했다. 가끔 나는 생각한다. 준서가 옳았는지, 복수가 정당했는지, 아니면 그저 어린아이의 분노였는지. 정답은 없다. 다만 나는 안다. 우리 모두가 잃어버렸다는 것을. 남편은 아들을 잃었고, 나는 남편을 잃었고, 준서는 아버지를 잃었다. 아무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 지금도 가끔 그 아이가 생각난다. 차갑게 나를 바라보던 그 눈빛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긴 그 말이. 용서받는 것보다. 어쩌면 준서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정확한 벌을 내린 것인지도 모른다. 끝나지 않는 죄책감과 후회. 그것이 우리가 평생 짊어져야 할 짐이 되었다. 남편은 요즘 자주 창밖을 본다. 무얼 보는지 모르겠다. 나도 자주 베란다에 나가 하늘을 본다. 구름이 흘러간다. 계절이 바뀐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가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날에 멈춰 있다. 어제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우리 괜찮을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수 없었다. 괜찮다고 말하면 거짓이 될 것 같았고, 괜찮지 않다고 말하면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그저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모르겠다고. 정말 모르겠다고. 우리는 지금도 함께 살고 있다. 하지만 더 이상 부부가 아닌 것 같다. 그저 같은 공간에 존재하는 두 사람일 뿐. 과거를 공유했지만 미래는 공유하지 못하는. 가끔 준서의 생일날이 되면 남편은 케이크를 산다. 혼자 먹기 위해서. 나는 그 모습을 보지 않는다. 볼 수 없다. 이것이 우리가 선택한 삶인지 아니면 우리에게 주어진 벌인지 나는 아직도 모르겠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우리는 모두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대가는 끝이 없다는 것. 준서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여전히 우리를 미워하고 있을까?
아니면 잊었을까? 알 수 없다. 하지만 나는 안다. 그 아이도 우리만큼 아파하고 있을 거라는 것을. 미움도 결국 상처를 남기니까. 봄이 오고 있다. 베란다의 화초들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나는 오늘도 물을 준다. 남편은 오늘도 신문을 읽는다. 라디오에서는 오래된 노래가 흘러나온다. 모든 것이 예전과 같아 보인다. 하지만 아무것도 같지 않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간다. 상처를 아는 채, 후회를 삼킨 채, 그리고 용서받지 못한 채.